20세기의 한국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오랫동안 독재자에게 시달렸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독재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 나라가 출범하기 전에도 1910년에 나라를 뺏긴 이후로는 사실상 독재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이제 그런 군인들에 의한 독재, 군국주의 정권이었다는 것은 일본 자체의 성격에서 온 것이니까 그것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정치사적 변화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대개 이제 16세기 이후에 봉건사회가 끝나고 이른바 유럽의 근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왕정 체제였어요. 이거는 뭐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럽의 왕들은 특히 18세기의 왕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무자비한 통치를 하기가 일쑤였죠. 반면에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화와 균형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런 왕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 사회와 조선 사회는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는 점이죠. 이제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의 그런 정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왕도 또는 특정한 신하도. 그 균형을 깨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죠. 가끔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의 조선사회의 전통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당연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안정성이죠. 왜냐하면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안정된 분위기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반발할지도 몰라요. 교수님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당쟁으로 귀양도 가고 물론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유럽 사회하고는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유럽이 훨씬 혹독했다 그 말이죠. 전제 정권에 노출된 것과 당파가 서로 견제하고 싸운 것은 경우가 다르다. 게다가 이제 그 조선시대의 당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대개는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사후에. 그런 점에서 사회는 대단히 안정적이었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조선사회에서는 개혁이 없다는 거죠. 개혁이 너무 느려. 왜냐하면 반대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법 같은 것 하나를 시행하는데도 100년이 걸린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는데도 100년이 걸린다. 이건 놀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반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자를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됐고 타협이 이루어져야 됐고 제도의 변질이 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선은 위기에 빠지잖아요. 19세기 말에 위기에 빠지죠.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오랫동안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즉 개인의 과거가 아니고 집단의 과거죠.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었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이야말로 자학사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건 물론 식민지 당국의 부추김이죠. 부추김도 작용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킬, 한국 사회를 구원할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단재 신채호 저작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맞아,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러나 그거를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방 이후에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엄청난 독재자들이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겁니다. 19세기 말까지는 정치 권력이 질이 멸렬했던 데 비해서 왜 신생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왜 신생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그렇게도 끔찍한 독재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저의 해석이죠. 견제와 균형의 전통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끔찍한 독재자가 등장하고 북쪽에는 김일성이 하나의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왕조 체제가 계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의 손자인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다행히 그런 독재의 흐름은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승만에서부터 시작된 근대화의 열망은 독재자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승만은 이제 1960년에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쫓겨날 때까지, 그때까지 엄청난 카리스마를 행사하면서 대단히 폭력적인 그런 정권을 운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조 물자나 나눠먹는 특권 그룹을 만들고 근대화의 꿈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은 이승만을 버렸다고 볼 수 있죠. 이어서 등장한 것은 이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아예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버리더라도 가난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이제 구호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성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은 197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도 많은 부작용 속에서 사람들의 실망으로 결국 귀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산과 부산에서 그를 지지하던 그런 세력 기반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태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최측근인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으로 귀착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후에도 군사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를 이어가면서 또 독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때에 가면은 그 독재의 상황이 상당히 약화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독재적인 권력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독재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여러 가지 악법과 여러 가지 폭력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설 자리가 없었죠. 말하자면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독재의 흐름에 대해서
시민들이 순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랫동안 실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독재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군부 독재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 군사 독재자들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던 중요한 정치가들이 결국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권력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김영삼이고, 뒤를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점에서는 큰 문제였던 거죠. 군사 정권의 잔당인 말하자면 노태우, 전두환의 그 부하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결국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권력을 쥔 데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IMF 사태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건 막 국가부도 사태죠.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뒤를 이었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여기는 남북 화해를 도모하는 등 많은 인권의 어떤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IMF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신자유주의 노선에 굴복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김영삼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업적이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은 결국 노무현을 선택합니다.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노무현은 상고 출신이죠. 상고 출신인데 참 어렵게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는데요. 금방 변호사가 되죠. 그 변호사 역할을 할 적에 처음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조세 전문 변호사로. 그러나 1981년에 부산대학 그 독서 서클이었다고 하죠. 불임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갑니다.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간 노무현은 제5공화국, 즉 전두환 정권을 심판하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이게 이제 당시 초선 의원인데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확인이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그 현대그룹 창립자에게 던지는 질문, 또 전두환 그 독재자 전두환에게 던지는 그런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하게 시민들이 기억하는 그야말로 시민사유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워낙 날카롭고 또 워낙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노무현과 비슷한 길을 갔지만은 또 차이가 나는 인물이 이제 김근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김근태 씨는 결국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 했죠. 그런데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어요. 사실 이분은, 김근태는 이제 존칭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런 그 김근태 같은 사람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시민사회를 끌고 갈 그런, 말하자면 뚜렷한 그 지도력이 노무현과는 달리 없었.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근태가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지하에서 활동한 그런 조직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공개된 장소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언변이 거침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고 대중 친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김근태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점이죠. 김근태는 차분하고 세심하지만 그렇게 순발력이 있다든가 말을 거침없이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은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또 정말 화끈하게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 즉 198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한국의 그 민주 진영이 가슴을 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라면 당연히 노무현이 1번으로 아마 손꼽혔을 것이고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한국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노무현이.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도 매우 소탈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서민적 스타일의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은 한 개인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세대의 결정이고 그것은 시대적 바람을 한국 사회의 바람을 잘 나타낸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의 등장도 한편으로는 그런 역사적 성격이 있었던 거죠. 즉 일제시대의 말하자면 식민지 키드로서의 박정희. 그건 성공적인 식민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채워줄 약속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변신의 귀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식민지의 아들로서 식민지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상이 아니죠. 식민지의 이상을 가지고 등장해서 비극적으로 사라진 그런 인물이었다면 노무현은 그 이후 세대,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태어난 그런 한국인들의 열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 노무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은 무슨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노무현의 세대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좌절을 느껴요.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고등학교 출신, 그것도 인문계가 아니라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아주 당시로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시험이 말하자면 변호사 선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험이거든요. 그런 아주 지독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상고 출신. 그거는 이제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저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변호사가 되었어도 욕을 안 먹었겠지만 하필 그 모든 특권적인 것을 내려놓은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지표가 된 거죠. 희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또 전두환과 같은 대단히 그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전두환이죠. 그런 모두가 증오하는 그런 대표적인
뭐 살인마, 악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전두환 아닙니까? 그런 전두환을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서 초선 의원이면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무현을 설명할 적에 왜 노무현인가 하면 시민들에게는 이런 동질감과 희망과 신뢰가,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속한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고 그가 속한 시대의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채워주기에 뭐랄까 조건이 맞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노무현은 더군다나 이제 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로는 자질구레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열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노무현답게 아무리 어려운 길도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면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그에게는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무현은 마치 조선시대의 지사형 선비와도 같았던 거죠. 대단히 서민적이지만 그에게는 이런 높은 도덕적 추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김영삼을 통해서 노무현은 정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영삼과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김영삼이라고 하는 큰 나무 아래서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나무였죠. 1987년 이후에. 그런데 그의 보호 아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의 다 국회의원들은 그의 보호 아래에 머물면서 거기서 재선이 되고 3선이 되고 4선이 되고 뭐 원내 총무가 되고 그런 길을 갔죠. 그런데 노무현은 김영삼과 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영삼이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당인 민정당과 야합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 박정희 시절에 말하자면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그 잔류파들, 잔당들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김종필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고 민자당을 만들었거든요. 김영삼이.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이제는 뭐 새누리당도 아니고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무슨 통합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의 총합, 독재자들의 추종 세력과 김영삼이 정치적 주판을 놔가지고 주판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될 생각으로 손을 합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과 초선 의원밖에 안 되는 노무현이 이것은 아닙니다. 총재님 이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별을 선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살 행위였죠. 그리고 이제 그는 민주당에 합류를 하는데요. 그 김대중의 민주당에 합류를 하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에게는 독배와도 같은 거였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에 연거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하나의 지표로서 민주화라고는 뚜렷한 지표 외에도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한 지역 감정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정치 국민회에 김대중을 지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선 연설에 나오는 말인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부당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배척당하지 않는 전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이 2020년인데 지금도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면 거부를 당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지역 감정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참 가엾은 사회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를 노무현은 이미 떠나고 있었다. 아니, 떠났다. 그는. 우리는 떠나지 못했지만 그는 떠나버렸다. 그런 점들이 이제 노무현의 특별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곳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50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자신도 바로 그런 독재 세력에 속하는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전두환 정권과 거리를 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청문회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청문회였던 거예요. 여소야대의 상황 때문에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진실을 구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루하고 무의미한 청문회였던 것입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없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이었다. 과거 정권에 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과 전두환의 졸개들에 대해서 값싼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정색을 하고 이들을 나무랐는데 그 청문회 광경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아주 신선한 자극을 받으면서 노무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던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교수님이 저렇게 노무현을 칭찬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끌려 나온 거죠. 마지못해서. 그래서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뭐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않고 부하들이 써준 발표문만 마서 읽고 뭐든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딴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별 의미 없는 그런 청문회였어요. 그런데 청년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인 노무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말한 내용과 당신이 읽은 내용과 내가 지금 명패를 던졌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신통찮게 하니까 그런 거죠. 명패를 던진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명패를 던진 내가 잘못이긴 하지만 당신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남들이 다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질문도 제대로 못했을 적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무성의를, 무책임을, 비겁함을 이렇게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하는 점에서 뭐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이 그때 몰라서 그렇지,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러한 노무현이 이제 집권당을 벗어나서 별로 당시 부산에서는 아무 전망도 없는 김대중의 당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계속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새천년 민주당에, 그게 이제 김대중이 집권해서 새천년 민주당이 되잖아요. 새천년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또 당을 탈당해야 되는 그런 비극을 겪어가면서도 그는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오히려 권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자신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많은 권력들을 덜어냈어요. 그래서 적은 것처럼 국정원 업무 관여 안 하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관여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행정 업무도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도 지방정부를 강화시키는 데 노력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한 길을 간 사람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줄 빤히 알아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과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인물 중에서 조광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우리가 정치적 모험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을 때조차 그걸 거부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때요? 멋지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사람은 역사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는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행위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노무현 같은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그야말로 교과서적 인물인 거죠. 어려운 일인데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말하자면 죽을 길을 갔다. 그런 점에서는 이는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있던 인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비상한 인물인 거죠. 제 평가를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편파적인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귀중한 강의 시간을 악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가 한 일들을. 우선 그는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하죠. 그 파격적인 행보를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예요. 이것이 이제 권위를 내려놓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이때 여기서 이제 대통령에게 마구 대드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라고 하는 게 뭐 다 검사가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권적인 기관이잖아요. 검찰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특권적인 기관에 속한 만큼 그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권력의 시녀로서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또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만족하고 그것을 또 자기들의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같은 대통령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기대겠죠. 그들은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래도 대통령은 그것을 아주 소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대 권위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유사성이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 다음에 또 그의 이제 거침없는 행보는 남북한의 관계 정상화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많은 반대 속에도, 일본의 많은 반대 속에도, 강대국들의 많은 반대 속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은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단히 개방적인 태도를 북한에게 보였죠. 그래서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과 회담이었죠.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굳이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을 하면서 떠나죠. 그걸 제가 그 당시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평양을. 그럼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을 금단의 선이라고 했죠. 금지된 선이니까요. 통행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탄핵 대상이 되고 탄핵 표결을 한 결과 탄핵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 문제가 됐던 건 딱 한마디 발언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가 과연 대통령 자리를 빼앗길 만큼의 충격적인 발언이었는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렇게 민주적인 국가로서 운영이 되었던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즉 여당은 작고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조건 속에서 결국 탄핵 결정으로 나버립니다. 탄핵이 될 겁니까? 당시 국민 여론은 그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보세요.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 결정이 나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당 가운데서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론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사를 하는데 5월 14일이죠.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건이 벌어지고 약 2달 뒤에 이건 불법이다. 심판을 기각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탄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자리를 지키게 되고 이 정치적 모험가로서의 모습은 더욱더 뚜렷해. 당시의 여론은 보시다시피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이 대부분이었어요. 65%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열린 선거였죠. 총선이죠. 17대 총선.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하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모험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을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경박하다,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대통령의 언행이 그게 뭐냐, 그렇게 봤던 거고요.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소탈하냐, 진짜 우리 대통령이다, 저게 대통령이지 가식도 없고 위선도 없지 않냐, 저게 진실 아니냐, 그렇게 이제 여론이 찢어진 거죠. 그건 마치 과거에 조광조가 해수로 4년 동안 나라의 실질적인 그죠, 실질적인 그 집권 세력이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선비들은 이제야말로 유교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많은 기득권층은 저게 뭐냐, 말도 안 돼, 꿈 같은 소리, 애들 소꿉장난,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힌,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한 갈등도 있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이죠. 21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더 극대화한 것이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의 그 레이건 정권 때부터 노골화됐는데,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상으로서야 그보다 전에 등장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신자유주의가 힘을 쓰게 됐는데, 그건 결국 무한 경쟁, 또 다국적 기업을 정당화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그런 경쟁의 힘이 있다면은 무한히 확장해도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것은 민영화가 원칙이다. 복지국가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 복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분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기업에게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일자리도 생기고 저절로 나라도 부유해지고 세상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주의, 그걸 이제 신자유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말씀드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인류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인류 사회의 많은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파괴한 점도 많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할 적에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늘 현재로도 미국에서는 8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공의료가 사실상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짓밟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이 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영국의 역사에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국가는 되도록이면 기업가의 자유를 건들지 말라 하는 거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저절로 그냥 놔두면 제일 좋다. 그게 이제 수정자본주의를 거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데, 자유방임주의 단계에서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사업가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제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에 가면 사회주의와 맞서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도 추구하면서 성장도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이건 시대부터는 달라져서 통제 필요 없다. 자유시장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선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 세계사적 조류를 노무현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하기도 어려웠기.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IMF를 통해서 IMF 사태, 한국이 이제 파탄나기 직전에 한반도에도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개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가 났던 거죠. 그런데 국가부도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국가부도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됐는데, 바로 그 많은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돈을 끌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국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텃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고, 독점을 깨고 담합을 규제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시장을 국내에 개방하고 뭐 이렇게 갔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시장의 세계화는 지향하지만 자유화는 반대하고, 자유무역도 반대하고 시장 개방도 반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변형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사의 물결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뀌게 되는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지금의 미국은 시장 자유화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갔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의 미국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런 개방을 강요했죠.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미 FTA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세계가 다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시대로까지 소급되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의 문제였고 경제 구조의 문제였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마. 우리는 이른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도 수출국가, 수출 지향의 나라이지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직도 규모가 매우 적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수입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 묘한 구조 속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어차피 미국은 우리에게 개방을 압박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선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선제 조치라는 것이 FTA죠. 그러니까 FTA, Free Trade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내에 많은 찬성과 많은 반대를 근데 그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철폐해가지고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자유화나 서비스의 자유화,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는 사실 한국에게 굉장히 당시 수준에서는 불리한 거였어요.
또 지적재산권 문제도 우리가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매우 적었던 데 비해서 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은 뭐 책에서부터 각종 기술에 이르기까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손해가 되는 거였죠. 또 무역구제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죠. 그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정력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결국 그의 임기 중에 끝이 나지는 않았고 2012년에 가서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건 이명박 정권 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노무현이 추구한 한미 FTA는 매우 국익을 잘 보호하는 굉장히 뭐랄까 훌륭한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나도 그건 그때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이익,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완패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 한미 FTA를 하고 나서 결국은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그러죠. 그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또 새로 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운 FTA를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한미 FTA는 우리의 자동차 업계에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리한 분야, 가령 농업이나 축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농업을 희생시키고 축산업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자살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보면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들어오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차피 무역 의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데 그런데 이제 국가나 우리만 간섭을 안 한 게 아니라 저쪽 상대 국가도 간섭을 안 하니까 오히려 불안정이 해결된다. 또 투자도 많아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반면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농산물 외에도 외국인 소유 지분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무역 관계에서 이른바 최혜국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는 무역 상대였는데 그런 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경제가 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 FTA가 그렇게들 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FTA가 발효되기 전에 흑자가 83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4년 후에는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그런가 하면 농축산 또 수산업까지 합쳐서 적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적자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미 FTA로 봤을 때 이 체결 결과 손해를 본 것은 오히려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에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미국의 전문가들이 실력이 더 나은지 한국의 전문가들이 더 실력이 나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위기 돌파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한미 FTA라는 것은 노무현의 정치적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 유리하다.
재벌에게만 유리하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커진다.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 노무현의 선택으로서 꼭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강약이 있는, 장단점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의 모험적인 성격은 이러한 것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노무현은 그 당시에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노무현은 주변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서울에 남아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즉 정치 일선을 떠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간 거죠. 그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노무현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아까 FTA의 경우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그런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은 그 농업의 세기를 찾아냅니다. 또 세상과 만나는 방법을 새롭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아니고 정치가로서의 노무현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노무현의 길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자신의 일상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2.0을 위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친환경 농법을 스스로 실천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를 논에 푸는 오리농법, 또 우렁이를 논에 넣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또 해충을 없애는 우렁이 농법, 농촌의 또 주변 환경을 고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또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 노무현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적. 그런데 그 노무현의 삶은 평탄하게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보복을 당하니까요. 그게 바로 그 보복의 주체는 이명박이었죠.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다 드러난 일입니다만 역사적 사실이죠. 편파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럼 결국 없는 일을 조작해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노무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노무현을 마치 굉장한 범죄자처럼 몰고 갑니다. 이건 결국 권력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라고 하는 현실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자 노무현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무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명박의 집요한 검찰을 동원한, 이 검찰이라는 건 참 문제 집단이죠. 검찰을 동원한 그런, 결국 그것은 가운데 검찰이 있죠.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피의사실은 사실 공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늘 이런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보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SBS죠. 요즘도 보니까 SBS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던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로 입증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엄청난 초호화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드러나게 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이것도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이런 거짓말 뉴스를 퍼뜨린 SBS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상 검찰이 주도해서 그런 피의 사실을 만들어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압박인 거죠. 노무현과 검찰은 정말 최악의 관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린 평검사와의 대화도 그렇게 순탄한 대화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도 노무현을 분노와 좌절에 떨게 했던 것이 바로 검찰의 특권,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였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 노무현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노무현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보는 정말 뭘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요. 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분주하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당위를 추구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생전에 한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인상적이죠. 정치도 바보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가 바로 뭡니까? 그 바보란 양심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손해를 봐도 하는 사람, 옳은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는 정말은 거꾸로죠.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런 길을 가고 싶었던 노무현이고 그 길을 갔던 노무현이다 하는 점에서는 아마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인물이죠. 개성이 강한 정치가 있습니다. 노무현은 직설적이었죠. 그는 숨기지 않았죠. 그는 돌아가지 않았죠. 그는 아주 솔직하게, 태연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대화를 중시했고 토론을 항상 민주주의에 정말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하고 실천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노무현은 시민 대통령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의 지배를 받았죠. 순환을 당한 대통령이고 많은 굴욕을 참아내야 했던 그런 모진 삶이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무현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와 그를 비판하는 극단적인 비판자로 나뉘었다. 그게 이제 벌써 몇 차례 얘기합니다만 강의 중에 조광조가 간 길도 그랬죠. 조광조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단적인 지지자와 극단적인 비판자가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에게 노무현이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민사회는 노무현을 한편으로 매우 사랑했고 시민사회는 노무현을 한편으로 매우 증오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증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노무현의 정치적 모험 가운데서 한미 FTA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 한미 FTA를 둘러싸고 노무현의 지지층도 많은 분란을 겪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또 많은 점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잠식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도
노무현의 그 선택에 대해서 노무현이 박수만 친 것이 가장 아니었죠. 강조했던 것은 깨어있는 시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독재의 청산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이죠. 내가 왜 이 강의를 여러 번 합니까? 그것은 물론 직업상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이죠. 사실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봐야,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발견해야, 우리 역사를 여러분이 신뢰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끈다고 하는 것이 시민이 이끄는 사회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썩으면 안 돼요. 시민이 좌절되면 안 돼요. 시민이 뭘 모르면 안 돼요. 결국 민주주의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썩은 시민이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의 이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글로도 좀 적어 보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가 이제 70분가량 설명을 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정치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정치가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좋은 정치가, 나쁜 정치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좀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아쉬운지,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는지, 어떤 점에서 납득이 안 되는지, 어떤 점에서 여러분과 유사한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서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우린 또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한국은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서 또 아베 정권의 그런 다른 강요들도 한국은 워낙 독재 국가고 한국은 끝끝내 민주주의가 되지 못할 나라라는 그런 악담들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건 진짜 오해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한국 사회를 이른바 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세계의 20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죠, 한국은.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또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잠재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주변에는 거리는 멀어도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미국이 있고요. 거리는 가까워도 심리적으로 먼 일본이 있고 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대국들과 우리 사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나간 일들을 그저 사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하나 둘씩 모아서 상자에 보관하는 그런 것이 역사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 좌표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늠하고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용기를 얻는 것, 거기에 역사 공부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